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오늘은 김밥을 좀 싸보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김밥을 많이 올렸는데 김밥을 오래간만에 싸보려고 해요. 자, 집에 있는 그 재료를 출동했습니다. 김밥 김은 일부러 샀고요. 김 15장씩 들었네요. 요새는 전에는 10장 들어서 조금 부족했는데, 자, 요거는 야채가 집에 시금치 같은 게 없고 이게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우엉이나 단무지처럼 잘라서 볶아줄 예정이고요. 계란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계란김밥처럼. 요거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려고 해요. 미역이 그동안 샀던 미역이 이제 이거 남았는데, 이 소고기 넣고 들깨가루를 넣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소고기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넣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탁월한 맛이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재료를 쭉 집에 있는 재료를 출동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이를 좋아하는데 이 고추는 또 캡사이신이 있고 이거 때문에 뭐 위염이나 위암에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적절히 먹으면 몸의 순환을 돕고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캡사이신은. 자, 김은 요오드가 많죠. 그 다음에 이런 단백질, 그 다음에 계란도 단백질. 이것도 제가 미역국을 의외로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선 사실은 김밥 하면 된장국인데, 김밥 하면 된장국이 아니라 오늘은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는 다 됐고 밥도 다 됐습니다. 이렇게 칙칙칙 올라가고 이 세 줄이 올라가면 다 된 거예요. 소리도 나죠? 자, 그럼 이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기하고 미역을 같이 넣고 끓입니다. 이게 국거리이기 때문에 잘게 잘랐어도 오래 끓여야 돼요.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맛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끓이기 때문에 작은 데다 끓입니다. 자, 여기 지금 핏물을 최대한 걷어내고 한번 헹궈서 넣습니다. 옛날에는 잘게 자르면 그냥 헹구지 말고 그냥 넣어라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핏물이 또 잡내도 일으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헹궈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오랫동안 푹 끓이다가 여기다가 국간장하고 마늘하고 들깨가루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끓이기 참 쉽죠. 자,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고추는 여기를 꼭지를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반 잘라서 데치려고 합니다. 기름에 볶거나 데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고추를 꼭지를 다 이렇게 땄어요. 그리고 반 갈랐습니다. 반 갈랐으니까 이렇게 되도록이면 고추가 뭐 이게 들어가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일부러 막 고추씨를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동치미 담을 때. 근데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빠져나가는 거는 이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추씨를 버려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볶는 게 사실은 더 맛있어요. 볶는 게 더 맛있는데 그냥 살짝 데치는 건 담백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조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이제 그 찬물에 미역 불린 거랑 소고기랑 넣고 이렇게 푹 끓이고 있습니다. 거품을 2번 걷어줬어요. 거품을 2번 걷어줬더니 그 고기의 잡내가 덜 나요. 소고기의 잡내가. 자, 물을 조금 더 추가해줬고요. 물이 좀 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간장. 요거 마늘은 생강도 이렇게 했지만 마늘도 제가 이렇게 김장 때 많이 갈아놨습니다. 제가 뭐 모자라서 제가 추가로 깐 마늘을 골라가지고 제가 더 샀어요. 사가지고 갈았습니다. 자, 국간장 2번 정도 둘러줍니다. 많이 끓일 때는 들통에 끓일 때 4번, 이런 데다 끓일 때 2번 정도 이렇게 둘러줍니다. 이게 한 두세
숟가락 될까요? 한 3숟가락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마늘은 제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을 넣고 갈면 금방 떨어져요. 근데 이제 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미리 꺼내 놉니다. 조금 미리 꺼내 놔요. 그러면 이 큰 통에 이렇게 조금씩 넣고 그거를 하나씩 잘라서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소금은 얼지 않게 해요. 설탕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얼지 않게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일찍 꺼내 놓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마늘도 이렇게 조금 일찍 꺼내 놨다가 칼로 잘라서 이렇게 마늘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들깨가루, 오늘의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들깨가루입니다. 사실은 들깨칼국수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들깨칼국수 하던 집이 장사를 그만두고 다른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들깨가루를 하나 사셔가지고, 이것도 거피한 거야 돼요. 껍질을 벗긴 거.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기름에다가 볶은 미역같이 그런 맛이 나요. 그 다음에 저기 들깨 칼국수나 이런 거, 들깨 넣은 옹심이, 옹심이도 사놨는데 들깨 넣은 이런 것들 더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들기름은 비타민 오메가3가 많고, 참기름은 오메가6가 많다고 했어요. 다 혈관 청소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맛을 낼 수 있는 건 다 들어갔어요. 미역국을 끓이다 보니까 미역국이 참 쉽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조금 몇 가지 들어가는 거, 그리고 푹 끓여주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은 오늘은 저 들깨가루 추가를 했으니까 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꼭 냉장 보관해야 돼요. 아니면 매일같이 끓여주든지. 여름에는 아침 저녁 끓여주고 겨울에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끓여줘야 된답니다. 자, 그럼 끝까지 끓여볼게요.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뭔가 이렇게 까만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수저로 빼냈어요. 요거 이 계란을 거품기로 이렇게 저어줍니다. 여기 노른자를 떼면서 저어줍니다. 여기 근데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 추가할 거란 소금을 약간 추가해 줍니다. 모든 게 간이 따로따로 돼야 돼요. 이거는 뭐 빵 만들 때 거품 내는 것처럼 그렇게 거품을 안 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같은 색깔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면 돼요. 요리도 좀 쉽게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는 경우가 있죠. 지름길이 있고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이 있고, 옛날에는 정성이 들어야 음식이 맛있다 그러는데, 정성도 정성이지만 지름길이 있다면 지름길을 돌아가야 되겠죠. 요새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 거품기 없을 때는 수저로 했을 것 같아요. 자, 불을 달궜습니다. 불을 달군 다음에, 자, 지금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둘러줘요. 왜냐면 이게 타니까, 잘못하면 타니까. 자, 타는 거는 원래 계란할 때 이렇게 많이 두르지 않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많은 양의 계란을 두껍게 부칠 예정입니다. 많은 양의 계란을 두껍게.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이 팬은 좀 달궜던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두껍게 그냥 다 쏟아요. 여기 있는 걸 다 쏟았습니다. 불은 최대한 약하게, 불은 최대한 작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두껍지만 잘 구워줍니다. 옆에는 지금 미역국이 팔팔 끓고 있는데, 거품이 이게 들깨가루에서 나오는 거품일 수도 있고, 소고기에서 나는 핏물이 약간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늘도 좀, 마늘 냄새도 날 수도 있고 한데 조금 더 걷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걷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유리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김밥용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 키친타올로 한번 이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이거를 김밥 쌀 때만 써요. 유리 안 깨지게 조심해야 되겠는데, 전용입니다. 김밥 전용.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썰어줄 겁니다. 자, 단무지는 한번 그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물을 빼줬습니다. 이거는 짜지 않은 그런 단무지예요. 근데 어떤 단무지는 좀 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물을 좀 넣어서 빼줘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계란 아주 약한 불에 하고 있는데 뚜껑을 좀 닫아줘요. 뚜껑을 좀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계속 끓고 있는데 간을 한번 볼까요? 간이 짜면 물을 더 넣고 짜지 않으면 그냥 먹어도 돼요. 제 입맛은 맞는데 가족들은 약간 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을 약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다 됐어요. 밥은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다 됐네요. 이렇게 고슬고슬 갓 찌어진 밥을 이렇게 떠줍니다. 밥이 맛있게 잘 됐어요. 이 압력밥솥에다 하는 이유가 많은 밥을 쉽게 잘 하기 위해서. 그 가족에 따라서 이렇게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밥이 그 고슬고슬하면서도 약간 차지게. 자, 요거는 누룽지가 생겼어요. 제가 누룽지를 좋아하거든요. 저건 끓여서 또 한 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소금과 소금을 넣어야 되겠죠? 소금이 이게 따지질 않았네. 자, 이제 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는 뭐를 넣어줘야 되냐면 소금. 이때는 가는 소금을 씁니다. 굵은 소금을 쓰지 않고, 또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돼요. 그래서 적절히. 그리고 저기 지금 여러 가지가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에만 간을 살짝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소금이라고 말한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해도 간이 안 맞으면 여기서 음식이 맛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참깨, 참기름, 소금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버무려줘야 돼요. 이렇게 잘 버무려줘야 돼요. 골고루 섞이게 잘 버무려줍니다. 자, 계란 뚜껑을 열어볼까요? 위에까지 다 익었어요. 골고루 다 익었죠. 아주 약한 불로 껐다 켰다 하면서 약한 불로 이걸 익혀주면 두꺼워도 위에까지 다 이렇게 익는답니다. 안 뒤집어져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추를 먼저 볶아볼까요? 물을 좀 뺀다고 했는데요. 자, 이 고추를 좀 볶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소금은 넣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니까 약간 짭짤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걱정이 조금 앞서네요. 제가 그동안 소금을 조금 넉넉하게 썼을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데쳐도 되는데 이렇게 기름에다 구운 거는 다 맛있어요. 지난번에 타이어 얘기를 했는데 그 기름에다가 중국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기름으로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짬뽕을 참 좋아했는데 요새는 너무 매운 건 안 먹어서 짜장면을 먹을 때가 있지만 여기 해물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막 볶아가지고 국물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요리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볶아줍니다. 자, 여기 이제 기름이 좀 있긴 해요. 기름이 좀 있긴 한데 우리가 조금 더 기름을 추가하고 그 기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햄도 여기다가 익혀볼게요. 이게 다 익혀서 나온 거지만 한번 익혀주는 게 좋아요. 뭐 여기 뭐 방부제를 넣어서 먹지 말아라. 저도 한동안 먹진 않았지만 지금 김밥 살 때는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소고기 김밥 같은 것도 쌀 수가 있는데 그래서 햄이 좀 들어가야지 좋더라고요. 프라이팬을 이걸 지금 계란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불 좀 약하게 하고 이제 계란을 썰어볼게요. 짠! 뒤집었더니 이렇게 되네요. 와, 뒤집었더니 타지도 않았어요. 탄 줄 알았는데 껐다 켰다 하면서 뚜껑을 닫고 익히니까 이렇게 두꺼운 계란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불이 약해서 불을 좀 중간불로 했습니다. 이게 두꺼워서 잘 안 익네요. 뭐 익혔어야 왔지만 그래도 속까지 따뜻하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이 기름에 용출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런 색깔이 나도록 타면 안 되고 골고루 이렇게 뭐 해물 저기 김밥집에 가니까 해물 이렇게 뭐 하지 않고 그냥 생걸로도 하더라고요. 생걸로 해도 익힌 거라 별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모든 건 다 어느 정도 익혀줘야지 그래도 김밥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간을 따로 안 했습니다. 원래 햄이 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따로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단백질이라 모양을 비틀어져 있는 대로 보면은 그대로 비틀어져 있는 대로 또 하니까. 자, 불을 껐습니다. 껐어. 자, 사진으로 돼서 노출을 많이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네요. 동영상인 줄 알았는데 이건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좀 여기다가 이렇게 참기름을 좀 넣어야 돼요. 그래야 칼로 썰 때 잘 썰립니다. 자, 이제 김을 한 장, 김밥을 싼 지가 좀 꽤 됐네요. 제가 뭐랄까 한동안 바쁘고 아파서 김밥을 싸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잠도 푹 자고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김밥을 싸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밥은 한 주먹 정도 되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쫙 옆에 펴줘요. 이게 사실 고슬고슬한 밥은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착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밥을 좀 약간 차지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김이 착 달라붙어요. 이 밑에는 어느 정도 잘 펴주시고 위에는 약간 남기고. 근데 가운데 조금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밥이 가운데 좀 모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밥이 뜨거울 때 되도록이면 싸는 게 좋아요. 밥을 뭐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싸고 이러다 보면은 그 밥이 너무 식어서 이렇게 잘 안 뭉쳐져요. 그러면 차례대로 이제 얹어주면 되겠죠. 계란. 그다음에 여기 소개가 익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탄 건지 익은 건지 하나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요거는 2개. 제가 요걸 2개씩 넣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엉이 이렇게 좋대요. 우엉을 제가 요리를 별로 안 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예요. 5가지면 충분하죠 뭐. 여기 그 다양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줘야 돼요. 이게 김발을 제가 뭐 계속 쓰기도 했었는데 김발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 담느냐, 여기 판 요거를 위에를 이걸로 싹 닦아줬습니다. 물이 닿으면 안 돼요. 요 있는 거는 아래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도록 요거를 다 닦아줘야 돼요. 여기다가 요게 싼 데가 아래로 가도록
싼 데가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싸는 거는 이제 순식간에 쌀 수 있어요. 왜냐, 그동안 숙달이 됐기 때문에. 이 지금 뭐랄까, 자주 한 거는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몸이 기억을 해서 뭐 하는데 바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경력자를 뽑는 이유도 아마 직장에서 경력자를 뽑는 이유도 그래서 그러겠죠. 자,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그 다음에 어제 날짜로 탄핵 처리가 됐습니다. 204명, 300명 중에 204명이 찬성을 했어요. 나머지는 반대도 하고 8명은 기권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몹시 염려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뭐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뭐랄까, 우리가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을 뽑아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헛소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능력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우리가 뭐랄까, 얘기를 좀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에서 바로 말이 안 떨어지네요. 저는 사람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제가 초등학교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장까지 하고 32년 6개월을 하고 또 4년을 더 근무하고 36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하고 맨날 다육만 올리고 그러냐 하겠지만 저도 학교에도 옛날에는 65세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62세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계약직을 뽑기가 힘들어서 70세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이 허락하면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게 즐거워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학교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제 1년 쉬고 1년 나가고 2년 나가고 1년 쉬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은데 제가 진짜 힘들 때는 감기약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직장을 다녔어요. 왜냐면 제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제가 빠지면 누군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계속 아파도 직장에 나가면서 약을 먹고 출근을 했던 적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위장병도 직업병이고 제가 감기를 달고 사는 것도 직업병이에요, 사실은. 남편이 왔기 때문에 좀 썰어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도 관리자를 뽑아봤어요. 저도 관리자를 뽑아봤는데 어느 관리자가 잘할까 저도 망설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람은 젊고 능력 있는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저는 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을 두루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관리자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계속 다른 사람들과 잘 융화하고 그 다음에 칭송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육장까지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에요.
학교장 하다가 교육장까지 하셨죠.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 사람의 하는 일에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 예쁜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남편.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저는 누가 잘할지 몰라요. 대통령을 뽑으면 누가 잘할지 몰라요. 저도 제가 뽑은 대통령을 후회를 한 적도 있고, 아, 잘 뽑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근데 누구나 다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통령을 이제, 나중에는 제가 탄핵을 반대했지만, 탄핵을 나중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아, 탄핵 되겠구나.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통령이 크게 잘못한 게 뭘까? 저는 그 대통령의 와이프가 무엇을 했다, 무슨 뭐를 했다, 그런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명품 가방을 받았다, 뭐 전화로 무슨 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섭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뭐 오빠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뽑은 거는 대통령 와이프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뽑은 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뽑았고, 그래서 저는 기다려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탄핵이야 되겠으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잘못한 것이, 근데 이제 그 민주적이지 않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토착화된 민주주의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졌던 거예요. 비상계엄 이런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졌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바로 북쪽에 적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냐 적이 아니냐, 그게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 국민들은 적이 아니죠. 우리 동포들이었죠, 과거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김일성부터 대대로 세습해오는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은 독재를 하고 있죠. 근데 어린 김정은 우리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게, 이론은 좋아요. 이론은 참 좋아요. 왜냐면 동아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따뜻한 해를 쨍쨍 내려쳤더니 옷을 벗고 냇가에 들어가서 풍덩 들어가서 목욕을 하더라. 그런데 진짜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는데, 바람은 쌩쌩 찬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옷을 벗길 줄 알았는데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옷을 꽁꽁 싸매고 가더라. 그래서 저는 그 이론상으로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최근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도 사이가 좋았었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러시아에 기차여행을 갔다 온 분도 지인 중에 있고, 우리가 러시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음식 중에 뭐 신라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들도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굉장히 많은 양이 팔린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상상이겠죠? 그게 만약 실현됐었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까지 가는 열차를 만들어서 러시아의 풍부한 가스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 이런 상상까지 했어요. 북한 김정은이에게 USB를 줬대는데 과연 어떤 내용의 것을 줬는지 저도 궁금해요. 사실 그런 것도 수사하려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단순한 간단한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무슨 USB, 우리나라 정보를 그냥 준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면 일본이 주적이냐. 우리나라에 일본도 주적이 될 수도 있고 북한도 주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지금 러시아의 북한의 어린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고,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도 공산주의 국가고, 고르바초프 때 러시아 연방국들을 다 독립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그 중에 하나고, 원자폭탄이 세계에서 3번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라는데, 그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예요. 그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러시아랑 가깝죠. 러시아의 속국이었다가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가 일본에서 독립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러시아를 좋아하겠습니까? 러시아를 싫어하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있었을 때 일본을 좋아했습니까? 독립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와 같이 우크라이나가, 근데 러시아가 싫어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유럽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푸틴이 3번째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푸틴을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심을 사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지금 푸틴이 독재를 하고 장기 집권을 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에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사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쟁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기 전에, 우리나라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우리나라가 38선하고 휴전선하고 결정될 때 매일같이 북한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북한 군인들하고. 올라가면 또 쳐내려오고, 올라가면 또 쳐내려오고. 근데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편지도 전달하고 술도 마시고 그들은 친구가 됐습니다. 전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거를 보면서 사실 푸틴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지금 세계화되어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땅 따먹기 그런 전쟁을 벌인다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적을 북한으로 볼 것이냐, 적을 일본으로 볼 것이냐. 민주당은 적을 일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적을 북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굴 적으로 할 것이냐.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적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일본 영화도 안 들어오고 일본에 여행도 안 갔었어요. 그런데 가게 된 거는 최근에 친구들과 가고, 일본을 자주 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온천 여행으로. 그래서 저는 일본이 미워서 일본 가지도 않았어요. 일본을 여행을 가는 사람은 매국노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당히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가정마다 있던 쇠붙이 같은 것도 다 가져가고 전쟁 무기로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애국자들 처형하고
얼마나 그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까? 2010년 한일합방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자 우리나라가 그런 고비를 넘겼고 그 다음에 6.25를 겪었고 둘 다 적이라면 적이고 둘 다 적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떠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거의 문제로 현재가 불행하다면 그거는 서로 나쁜 거죠. 서로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누구를 주적으로 하는가? 일본이냐, 북한이냐? 예,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체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주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일본이 주적인데 과거에 일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우리에게 사과를 했으면 그게 그 응어리진 것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됐을 텐데 사과란 거를 잘 모르잖아요. 일본의 수상 중에 일본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한 적도 있어요. 뭐 사과를 다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근데 우익단체들이 지금 자기들은 신사참배를 하면서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조상들을 숭배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상을 모시듯이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동유럽 여행 때 다녀왔거든요. 근데 독일은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끊임없이 그 흔적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그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감추려고 하고 독일은 보여주고 사과하고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고 만약 충분한 사과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우리 그 위안부 문제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위안부 그 소녀 그런 상도 만들고 근데 거기에 또 장난을 치는 그런 부류가 있어서 우리가 분노를 하고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근데 우리나라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있을 때는 애국자들도 많고 우리나라 3.1운동도 하고 그런 단체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해방이 빨리 될 수도 있었고 뭐 해방이 된 거는 그런 굴복하지 않고 주권을 완전히 넘기지 않고 그랬던 우리 조상들의 역할이 크고 근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16개의 나라가 우리 유교 때도 와서 돕고 그 다음에 그 일본과의 싸움에서도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돕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열의가 있고 잠이 적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불의에 못 참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란 게 뭐냐면 그러한 어떤 소문 있죠. 그런 그 일부의 소문에 너무 크게 좌우돼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최대 반도체 1위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점점점 그 이제 만회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장점이자 단점이 잘 뭉치고 잘 그 불의에 못 참는다는 거예요. 잘 뭉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때는 헛소문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헛소문에 잘 뭉친다는 거예요. 저도 교사로 있으면서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그 서울에 가서 단체 행동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응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요. 저를
문제가 있는 교사라고 저를 심하게 그 질타하는 학부모들이 있었어요. 평상시는 관심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잘 뭉치더라고요. 진짜 관심 있고 조용히 도와주시는 분들은 조용한데 그냥 평상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교사를 전부 다 교사 탓으로 돌리고 문제 행동을 한 자기 자녀는 나쁘지 않고 교사가 잘못했다. 제가 단 아이들이 학교 밖을 나갔는데 점심시간에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데 그게 제 책임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집으로 가고 공원으로 가고 신나게 놀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 학부모가 나중엔 저한테 선생님 뭐 하셨습니까?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걸 듣고 있는 저한테 해를 끼친 학부모들도 이걸 듣고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로 인해서 더 올해까지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일찍 그만두고 지금은 그 쉬다 다니다 하면서 정신적인 치료도 하고 육체적인 치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그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어울려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에 팩스로 집어넣고 그 팩스를 관리자들은 보고 저를 죄인 취급하고 저한테 잘못한 거를 사유서 같은 걸 쓰라고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 제가 교육청에 아무리 저의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해도 연금공단이나 공제회나 학교 교육청에 저의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제가 뭔가를 올리면 전부 다 다시 취하가 돼가지고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은 알죠. 억울한 걸 알죠. 학부모들이 지금 나쁜 학부모들은 문제아를 학교에 보내놓고 그 탓을 선생님 탓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고 굉장히 그런 아이를 피해서 학년을 맡으려고 하고 학급을 맡으려고 하고 옛날에는 선생님을 잘 만나면 아이들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를 잘 만나거나 선생님을 잘 만나거나. 근데 이제 학교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아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1년이 기분 좋게 즐겁게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1년은 괴롭힘과 그 스트레스로 1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중간에 젊은 분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뭐 경제적으로도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의 그 과거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러한 저희 탐원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국가적으로 그런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좋은 일에는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게 헛소문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뭉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그냥 똘똘 뭉치는 거 우정과 의리로 나는 이 당이 좋아.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고통을 겪었어. 이런 독재에 의해서 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저희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교육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르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 저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과연 뭐가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그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2030이 더 화가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비상계엄을 한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는 지금 정치적인 거는
이제 판단을 하겠죠. 헌법재판소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9명인데 지금 6명밖에 없어요. 지금 뭐든지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을 하면 그 야당에서 전부 다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못 뽑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 3명 위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치를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선 민생부터 살리고, 저는 25만원씩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13조인가 14조인가 굉장히 많은 돈이더라고요. 지금 25만원 나눠주면 그것이 쌀을 사고 그것이 전기요금 겨울 난방비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25만원 없어도 산다 그러면 그걸 쓸데없이 나눠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돈으로 우리 40조 탈원전을 해가지고 빚진 게 40조입니다. 40조가 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공기업이 하나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걸 갖다 챙기려고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같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하고 잘못한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데 민주당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굉장히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탈원전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공기업의 빚을 해결하려고 원전을 팔려고 외부로 나가고, 근데 그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다 방해를 하고 그 1년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영원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시추선을 꽂아가지고 확인해 보려는 거를 영원으로 했고, 그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1억 몇백만 원을 저기 썼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써야 될까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그런 국무총리나 그런 거기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영원으로 했대요. 예산을. 그 예산이 무슨 장난입니까? 저는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예산이 무슨 장난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야당이. 근데 그 야당이, 여러 개의 야당이 어떻게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에게만 힘을 실어줍니까? 저는 한 가지는 대통령이 인간관계가 썩 좋지 못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어떤 이재명의 어떤 능력, 사람을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기다리고,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거운 얘기, 중요한 얘기를, 저의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다 달라요. 저희 아주 가까운 사람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와 생각이 같을 수 없어요. 저희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주원부원 이렇게 저희 생각을 전달해 봤습니다. 자, 김밥 다 쌌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지금 벌써 아침에 제가 쌌어야 될 걸 점심 되었네요.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 이상 마칩니다. 해피데이 다육이었습니다.